가문의 원로 몇 명이 밤중임에도 불려 들어왔다. 그들은 산실에서 아이를 보고 무기고에서 검을 보고 다시 서고로 모였다. 서고의 남쪽 칸은 비워두는 것이 전통이었다. 미래의 기록이 놓일 자리였다. 오늘 밤 그 빈 칸 앞에 작은 촛불이 하나 더 놓였다. 원로들 중 가장 나이 많은 아르데스 경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풍문이 나타난 것은 제피라가 후사를 인정한 것이다. 그의 말에 젊은 원로가 조심스레 되물었다. 그렇다면 가주의 검이 현 가주를 떠나 장자에게로 아니 아직 아기에게로 마음을 옮겼다는 뜻인가? 아르데스는 고개를 저었다. 마음을 옮긴 것이 아니라 자리를 하나 더 만든 것이다. 바람은 한 방향으로만 불지 않는다. 오늘은 이중의 인장이 새겨진 밤이다. 이 말은 곧 정치적 의미를 띠었다. 제피라가 아기에게 인장을 남겼다는 사실은 가문 안에서만 통용될 수 있는 낭만이 아니었다. 길드는 그것을 가주의 권위 분산으로 해석할 수도 있었고 경쟁 귀족은 계승의 명확화라는 이유로 함부로 손을 댈 명분을 잃을 수도 있었다. 바람은 사람을 묶기도 하고 풀기도 한다. 에렌델 원로들은 각자의 셈을 머릿속에서 잠깐 굴리다가 그 잠깐이 길어지기 전에 모두 펜을 들었다. 기록이 먼저이고 해석은 다음이다. 해석은 늘 거래의 테이블 위에서 완성되기 때문이다. 에드윈은 제피라를 허리에서 풀어 산실의 탁자 위 밀과 포도주, 면보 사이에 조용히 내려놓았다. 검집은 방의 온도와 무관하게 아주 약간의 서늘함을 품고 있었고 그 서늘함이 오히려 방 안의 공기를 더 생생하게 만들었다. 엘리사가 아이를 다시 안고 조용히 속삭였다. 레온 에렌델. 그 이름이 방에 머물렀다가 천천히 스며들었다. 레온은 아주 잠깐 눈을 떴다. 그 눈빛은 맑았고 맑음은 차가움과 다른 것이었다. 산파는 그 차이를 모른다고 말했고 어머니는 그 차이를 안다고 말했다. 어머니들은 자식의 눈빛에서 길의 길이를 읽는다. 엘리사는 혼잣말하듯 말했다. 이 아이는 하나만 고르지 않을 것이다. 곡식과 칼, 바람과 장부, 축복과 책임을 같이 줄 것이다. 에드윈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제피라의 무늬를 가만히 어루만지며 바람의 흐름을 셈했다. 가주의 일은 늘 바람을 세고 곡식을 재는 일과 같았다. 오늘은 그 두 가지가 같은 단위로 환산되는 느낌이었다. 아이가 울고 검이 응답하고 도시의 풍차가 거꾸로 도는 날에는 모든 단위가 일시적으로 주인을 바꾸는 법이다. 밤이 깊어지며 소문은 평야를 타고 번졌다. 에렌델의 장자가 태어났다는 말이 한 덩어리, 가주의 검이 스스로 움직였다는 말이 또 한 덩어리였다. 소문은 길드의 술집에서 값싼 포도주처럼 빠르게 사라지기도 하고 다음 날 아침의 곡물 가격처럼 오래 남기도 한다. 그날 소문은 두 가지 성질을 동시에 지녔다. 길드는 침묵으로 반응했고 경쟁 귀족은 축하의 꽃바구니를 보내며 그 꽃잎 사이사이에 질문을 숨겼다. 제피라가 선택한 것이 사실인가? 풍문은 어느 손에 새겨졌나? 이중인장이라는 말이 사실이라면 가주의 권위는 어떤 형태로 나뉘는가? 질문은 모두 합리적이었고 합리성은 늘 칼끝처럼 얇은 위협을 동반한다. 에드윈은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 대신 서구의 빛남쪽 칸 앞에 새로운 장을 하나 꺼내놓았다. 제목은 레온의 탄생이었다. 그 아래 첫 줄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풍문이 아이의 손에 스쳤고 바람은 검에 응답했다. 기록의 언어는 언제나 단순해야 한다. 단순해야 거래의 테이블 위에서 다양한 해석을 견딜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수도에서 조금 떨어진 서쪽 교회의 오래된 풍차 수도원에서는 새벽 기도를 준비하던 수도사가 갑자기 머리카락을 쓸어 올렸다. 바람이 수도원의 종을 울리지 않았는데도 종지기가 한 번 종을 잘못 친 것 같은 울림이 귓속을 스쳤기 때문이다. 그는 종탑으로 올라가 사방을 둘러보았다. 평야가 잔잔했고 보리가 반짝였고 어디서도 특이한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조금 뒤 그의 손등에 작은 선이 스쳤다가 사라졌다. 소용돌이 같은 선이었다. 그는 의식을 멈추고 오래된 책을 펼쳤다. 바람의 언어는 멀리서 먼저 들리고 가까이는 나중에 새겨진다. 라는 문장이 눈에 들어왔다. 수도사는 그 문장 아래에 날짜와 시간을 적었다. 기록은 비밀을 사랑하고 비밀은 기록을 미워한다.
그래서 둘은 늘 어깨를 맞대고 다닌다. 동시에 카렐론에서 멀리 떨어진 북쪽의 행동 불가능 지대에서 얼음 밑으로 두꺼운 그림자 하나가 아주 천천히 몸을 틀었다. 그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그것이 단지 얼음의 흐름이 만든 장난인지는 누구도 모른다. 다만 오래된 탐험선의 항해일지 여백에는 가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남쪽에서 새바람이 불 때 북쪽의 얼음은 아주 조금 더 단단해진다. 바람은 때로 적을 단단하게 만들고 아군을 유연하게 만든다. 이것이 대륙의 오래된 농담이었다. 농담은 때로 진실의 그림자와 닮았다. 밤의 맨 끝에서 새벽이 문턱을 넘었다. 에렌델 저택의 앞마당에 걸어둔 맷돌이 사람 손이 닿지 않았는데도 한 번 덜컹하고 돌아갔다. 곡식의 방앗간은 바람을 먹고 산다. 오늘은 바람이 먼저 먹이를 삼킨 날이었다. 레오는 잠들어 있었고 엘리사는 아이의 이마에 또 한 번 입을 맞췄다. 에드윈은 산실 창문을 조금 열어 바람의 결을 손끝으로 훑었다. 그 바람은 차갑지 않았고 뜨겁지도 않았다. 그저 선명했다. 선명함은 다음 결정을 쉽게 만든다. 그는 창을 닫고 제피라를 허리에 찼다. 오늘 하루 그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길드에 보내는 장부 형식의 통지문을 정리하는 것이었다. 가주의 장자 탄생에 따라 제피라의 응답 기록을 첨부한다. 라는 문장으로 시작하는 통지문이었다. 상업의 왕국에서 탄생은 축하보다 먼저 보고의 형식을 갖추어야 한다. 보고는 거래의 전주곡이고 축하는 거래의 떨림이 진정된 뒤 찾아오는 후렴구이다. 엘리사는 마지막으로 면보를 접어 아이의 가슴 위에 올려두었다. 면보는 상인의 서약이었다. 아이가 들고 태어난 것은 아니었으나 아이가 놓고 태어난 것도 아니었다. 그 위로 빛이 한번 흔들렸다. 아주 짧은 시간이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낮게 말했다. 레온, 너는 곡식과 칼을 함께 쥘 아이이다. 바람은 너에게 솔직할 것이다.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아주 얕은 호흡으로 방의 공기를 바꾸었다. 호흡은 검술의 첫 글자이고 상업의 첫 숫자이다. 그 첫 글자와 첫 숫자가 오늘 에렌델 가문의 장부와 비급의 첫 장에 동시에 적혔다. 제목은 같고 내용은 달랐다. 그래야 두 책이 같은 서가에 평화롭게 서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새벽 종이 울리고 마차가 첫 바퀴 자국을 남기며 시장길로 들어섰다. 풍차는 다시 바람의 방향대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길드의 서기들은 잉크를 데우고 병기고의 보초는 밤에 보고서를 접었다. 서고의 남쪽 빈칸에는 어젯밤 새로 꺼낸 장이 살짝 비죽이 나와 있었다. 누군가 그 장을 다시 밀어넣고 제자리에 맞춰 세웠다. 자리란 그런 것이다. 먼저 나와 있는 것을 알맞게 되돌려야 전체가 뒤틀리지 않는다. 레온의 첫날은 그런 자리 맞춤으로 끝났다. 그러나 바람은 알고 있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서문이라는 사실을. 바람은 언제나 서문부터 읽는 독자이다. 그리고 오늘 바람은 새 독자를 얻었다. 이름은 레온이다. 성은 에렌델이다. 에렌델의 16대손 장자이다. 바람의 검 제피라는 이미 그 이름을 알고 응답했다. 이제 남은 일은 그 이름이 자기의 의미를 스스로 써내려가는 것을 지켜보는 일뿐이다. 왕국은 곡식으로 움직이고 길드는 숫자로 세며 검은 바람으로 대답한다. 레온의 탄생은 그 세 가지가 한 페이지에 동시에 인쇄되는 사건이었다. 에렌델은 그 페이지를 서고의 가장 앞쪽에 꽂아두었다. 오늘의 기록은 여기서 닿는다. 내일의 거래는 여기서 시작된다.